안녕하세요. 저는 라인 플러스 클라우드 스토리지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동수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셉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 중에서도 약 60억 개의 오브젝트가 보관되어 있는 스토리지 클러스터가 있는데요. 그쪽에 OSD가 하드디스크 기반이에요. 그 OSD가 하드디스크 기반인 클러스터를 SSD 기반의 OSD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실시간 온라인상에서 서비스 중에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 그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걸 극복하는 과정, 그 이후에 저희가 얻은 교훈,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예정이고요. 이 공유를 통해서 나중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을 하고 서비스에 영향을 최소화하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개략적인 모습입니다. S3 잘 아실 거예요.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서비스하고 있는 S3 프로토콜인데요. 어, 우선 셉은 크게 인덱스 풀과 데이터 풀로 나눠져 있어요. 요게 이제 OSD인데요. 인덱스 풀은 SSD 기반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마이그레이션 대상은 아니고요. 반면에 데이터 풀이 하드디스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하드디스크를 성능이라든가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켜서 SSD로 지금 바꾸기로 계획을 세웠고, 바꾸는 과정을 오늘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라도스 게이트웨이가 실질적으로 S3 프로토콜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죠. 그 라도스 게이트웨이 앞에는 엔진엑스 프록시가 저희가 있어요. 엔진엑스 프록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HTTP에 대한 프로토콜을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어, 저희만 갖고 있는 어떤 커스텀 영역이 있는데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 부분을 엔진엑스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엔진엑스에서는 또 키스톤, 저희 내부적으로 오픈스택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인증으로서 키스톤을 쓰고 있고요. 그 키스톤을 이용해서 권한 체크도 하고 S3 토큰에 대해서 검증까지 합니다. 토큰 밸리데이션을 키스톤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내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 베르다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클라우드의 인증과 S3 토큰에 대한 밸리데이션까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엔진엑스 앞에는 로드 밸런서가 있어요. 서비스 할 때 있어서 로드 밸런스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API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여러 대가 있습니다. 한 12대 정도 지금 엔진엑스가 있고요. 그 게이트웨이도 있고, 그 엔진엑스하고 게이트웨이, 라도스 게이트웨이가 다시 인덱스 풀과 데이터 풀에 접근하는 이런 일반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상태입니다.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약 50억 개의 파일이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50억 개는 사용자가 봤을 때 50억 개고요. 내부적으로는 3리피카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3배수인 약 150억 개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150억 개가 375테라에 걸쳐서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375테라가 사실은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150억 개에 비해서. 하지만 그랬던 이유가 개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사이즈가 아주 작습니다. 작은 파일이 아주 많아요. 디스크당 1억 개가 넘게 보관이 되어 있고요. 그 플레이스먼트 그룹당 약 60만 개의 파일이 들어갑니다. 보통 한 2만 개 이상은 플레이스먼트 그룹당 2만 개 이상 넣지 말라고 하는 가이드가 있는데요. 저희는 60만 개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OSD당 피지 개수도 약 170개 정도. 그래서 디스크당 1억 개 넘는 파일이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셉 클러스터가 과거에 주울 버전에서 구축이 돼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블루스토어가 아니라 파일 스토어를 썼어요. 파일 스토어는 XFS 위에다가 오브젝트를 저장을 하게 되죠. XFS가 즉 디스크당 1억 개 넘는 파일이 보관된다는 건 XFS가 아이노드가 1억 개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아이노드가 1억 개가 넘어가면 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미디어는 뭐 SSD가 NVMe가 인덱스 풀에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인덱스 풀은 문제가 없죠, NVMe에서. 근데 데이터는 하드 디스크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호출되는 API가 약 6천만 건 정도 되고요. 요거는 사용자들은 실제로는 6천만 건이 아니라 10억에서 20억 건 정도 호출을 합니다. 그 많은 것들을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트래픽이 많아서 CDN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캐시에 보관이 되고, 캐시가 히트 레이쇼를 높여서 10억에서 20억 건 정도 하루 서비스가 되고 있었어요. 이 하드디스크가 문제는, 리스타트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저희가 컨피그를 바꾼다든가 설정을 바꾸고 아니면 패치를 한다든가, 저희가 코딩을 해서 뭔가 수정을 하거나 이래서 버그 패치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장비당 디스크당 20분씩 막 걸리는 거예요. 장비당, 그래서 한꺼번에 리스타트를 하더라도 한 20분 이상 걸리게 돼서 전체적으로 6시간씩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디스크가 고장이 나면은, 디스크 고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언제 고장이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약 60% 정도 사용하고 있을 때 디스크가 고장이 나면 그 디스크를 서비스 아웃 시키는데 8시간이 걸렸어요. 그 8시간은 그래도 빠른 편이에요. 왜냐면은 디스크 144개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143개, 나머지 143개가 그 하나에 들어가 있던 그 오브젝트를 다 리밸런싱해서 받아가죠. 그래서 143개가 동시에 받아갑니다. 동시에 받아가기 때문에 IO가 좀 분산이 되죠. 그래서 빨리 끝납니다. 반면에 고장난 디스크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고장난 디스크를 새 디스크로 교환을 해서 다시 집어넣게 되면 하나의 디스크로 몰리게 되죠. 1억 개를 다시 넣어야 돼요. 1억 개를 다시 넣는 시간이 104시간 정도 걸립니다. 약 30% 찼을 때 52시간 걸렸고요. 그 그래프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트가 그때 2배 이상, 3배 가까이 늘어나죠. 평소보다 한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04시간 정도 걸리고요. 이 순간에 또 다른 디스크가 또 고장이 나요. 또 고장이 나면은, 그나마 리플레이스 할 때 고장이 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셀프 힐링 과정, 즉 디그레이드 상태에서 고장이 되면 2카피로 유지가 되다가 1카피가 돼버려요. 1카피가 되면 셉에서는 자동으로 리드 온리로 바뀌죠. 그러면 업로드가 안 됩니다. 장애가 나요. 특정한 풀에 OSD에 그 오브젝트를 저장을 할 때, 원카피가 되면은, 리드 온리로 바뀌어서 업로드가 안 돼. 그래서 서비스에 영향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SSD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SSD로 바꾸는 과정은 저희가 처음에 아주 나이브하게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용량을 늘리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12대, 기존에 12대고 신규도 12대인데 SSD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 작죠. 그래서 24개씩 들어가는 장비로 하고, 기간은 약 3달 예상을 했어요. 백필링이 한 2달, 다시 하드디스크 장비를 빼는데 1달,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12대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3대씩 총 4번에 걸쳐서 SSD를 집어넣고 세대당 한 2주 정도 백필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빼는 것도 마찬가지로 3대씩 빼기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3대씩 집어넣으면 서비스 영향이 최소화되겠구나라고 착각을 했죠. 근데 실제 현상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어요. 하드디스크가 백필링을 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뭐냐면은, 특히나 오브젝트가 많으면 굉장히 IO가 올라가요. 저희가 백필링은 PG 단위로 일어나고요. PG 단위로 일어날 때 OSD당 60만 개 파일이기 때문에 PG가 하나가 백필링이 끝나면 그 60만 개 파일을 지웁니다. 하드디스크에서 지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백필링, 그 다음 OSD당 백필링 할 대상인 PG가 약 170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 걸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걸 진행하면 기존 거를 지우고 있죠. 새로운 백필링을 위해서 60만 개를 또 읽어드려야 됩니다. 지우고 읽고 있어요. 그 동안에 또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객과 푸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스크 유틸라이제이션이 거의 100%까지 차요. 99.9%까지 올라가고요.
100%까지 차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서비스에 영향이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보시는 화면은 OS 백필을 1로 유지한 거예요. 좀 천천히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한 거죠. 그때 보니까 약 1년이 걸릴 것 같아요. 어이구. 되게 3개월 이상인데 4배가 더 걸리네요. 그래서 백필 개수를 OSD 맥스 백필 개수를 늘려줬어요. 약 5로 늘렸더니 모든 디스크가 유틸라이제이션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 100%씩 쭉 유지되죠. 그랬더니 약 3달이면 끝나겠구나. 와. 근데 문제가 있죠. 모든 디스크가 이렇게 유틸라이제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플래핑 OSD 현상이 나옵니다. 플래핑 OSD 현상이 뭐냐면요. OSD들은 자기들끼리 헬스 체크를 해요. 서로 3 리플리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3 리플리카에 상대방 OSD들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 라이트가 되겠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끊임없이 체크합니다. 약 10초에 한 번씩 모든 OSD들이 자기들끼리 몇 번 OSD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체크를 해요. 근데 특정한 OSD가 10개 이상의 OSD로부터 죽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OSD는 서비스 아웃 돼버려요. 서비스 아웃 시켜버립니다. 서비스 아웃 시켜버리면 리밸런싱이 일어나겠죠. 그 OSD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에요. 응답을 늦게 줄 뿐이지. 디스크 유틸라이제이션이 높아서. 응답을 늦게 줄 뿐이지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또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오면 다시 서비스 인합니다. 그래서 인, 아웃, 인, 아웃. 또 OSD가 하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OSD 동시에 인, 아웃, 인, 아웃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서비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뭐 500번대 에러가 업로드할 당시에 푸시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또 여기 영향을 받는 플래핑 OSD가 나오는 그런 OS들이 여러 개일수록 이게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하루에 6천만 건씩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API가 호출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때는 막 분당 몇만 건씩 에러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겠지만 디그레이드 현상으로 바뀌고요. 디그레이드 상태로. 디그레이드 상태가 있을 때 진짜 디스크가 고장이 나게 되면 완카피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업로드가 그쪽 OSD에 대한 게 중지가 되겠죠. 그래서 노다운 플래그를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노다운 플래그를 설정을 하게 되면요. 플래핑 OS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헬스 체크에 응답을 안 준다고 해서 다운 플래그로 서비스 아웃 시키지 않고요. 서비스 아웃 안 되기 때문에 괜찮겠죠. 그렇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진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노다운 플래그를 설정하지 않으면 플래핑 OS가 나오고요. 플래핑 OS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다운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라도스 게이트에는 모든 액세스에 대해서 권한 체크를 해요. 권한 체크. 즉, 이 OSD가 인증이 받은 유저로부터 들어오는 오브젝트에 대한 요청이냐, 이걸 권한을 체크해요. 그 권한을 위한 메타데이터 풀에 유저 UID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저 UID에 보면 그 유저에 대한 어떤 액세스를 해서 그 유저에 대한 권한을 봅니다. 권한을 볼 때요. 하필이면 이 유저의 UID 풀이 하드디스크에 올라가 있었어요. 하드디스크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 하드디스크가 유틸리 올라가고 유틸리 올라가는 게 헬스 체크를 안 줘요. 예를 들어서 180초 동안 본인이 다른 OSD들부터 헬스 체크를 못 받으면 본인만 죽는 게 본인이 스스로 180초 동안 다른 OSD가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받지 않으면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또 올라옵니다. 자동으로 올라오는데 오브젝트가 약 2억 개 있다 보니까 메타의 락스DB 저널이 커져요. 락스DB 저널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거를 다시 리드해 가지고 올라오는 데 있어서 약 10분 가까이 걸려요. 그동안에 게이트웨이는 오브젝터 인플라이트 설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25,000개나 아니면 100메가 넘는 서비스를 인플라이트 큐에 올라가 있으면 스레시홀드가 넘쳐버리게 돼요. 그동안에 서비스 못하기 때문에 계속 리퀘스트는 들어오죠. OSD는 응답을 안 주기 때문에 차입니다. 차게 되고요.
결국은 IO가 라도스 게이트웨이 IO가 throttling 걸려버려요. 그래서 큐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슬로우 리퀘스트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그 슬로우 리퀘스트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사용자한테는 게이트웨이 타임아웃이 걸리게 되죠.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그 특정한 유저에 대해서 찾는 과정인데요. 그 어떤 그 OSD 보관되어 있는가 찾는 과정인데 82번 OSD가 있어요. 예를 들어 85번 OSD가 그런 현상을 벌어지면 이 유저들은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특정한 유저들만 서비스 안 되면 괜찮은데 다음 현상이 또 벌어졌죠. 그 라도스 게이트웨이 위에 그 엔진엑스가 있고 그 앞에 로드 밸런스가 이제 트래픽을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로드 밸런스는 주기적으로 헬스 체크를 해요. 이 헬스 체크가 루트에 대해서 헬스 체크하고요. 그러니까 라도스 게이트웨이는 유저가 없죠. 그 라도스 게이트웨이에 대한 LB는 라도스 게이트웨이에 대한 유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슬래시 루트로 해가지고 헬스 체크를 던집니다. 그러면 저 슬래시에 대해서 라도스 게이트웨이는 저거는 어노니머스 액세스네 하고 어노니머스가 어디에 있는지 찾습니다. 하필이면 이 앞에 있는 것처럼 82번을 찾죠. 82번이 예를 들어서 커밋 수이사이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면 10분 동안 응답을 못 줘요. 10분 동안 응답을 못 주면 LB는 헬스체크 실패입니다. 헬스체크 실패고요. 헬스체크 실패이기 때문에 트래픽을 안 줘요. 근데 LB 앞 뒤에 라도스 게이트웨이가 12대가 있어요. 12대가 전부 다 어노니머스 유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노니머스 유저가 여기 82번이 죽었기 때문에 응답을 못 줘요. 응답을 못 주면 10분 동안 그 로드 밸런서는 트래픽을 안 넣어줍니다. 뒤에 문제가 있네. 한 대만 문제가 있는 게 전체가 다 문제네. 안 줍니다. 전면 장애. 전면 장애가 났던 거고요. 굉장히 심각했죠. 그래서 사실은 10분만 장애가 났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사실을 모르고 모든 장비를 다 리스타트했어요. OSD 리스타트하고 라더스 게이트웨이 리스타트하고. 근데 OSD 리스타트 하는데 하나당 막 10분씩 20분씩 걸리는 거예요. 장비당.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 2시간 정도 장애가 났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파악이 됐죠. 어노니머스 유저에 대해서 사실은 인증할 필요가 없어요. 어노니머스 유저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 유저입니다. 라도스 게이트웨이 소스를 보면요. 어노니머스 유저는 그냥 스태틱하게 박혀 있어요. 그냥 어노니머스라고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어노니머스는 인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인증이 필요 없는 유저예요. 이 사람이 권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권한이 풀려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만 액세스할 수 있는 거죠. 권한이 풀려 있는 오브젝트에 액세스할 때 어노니머스 유저, 가상 유저로서 액세스하는데 인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메타데이터 풀에서 유저 데이터에서 뒤질 이유도 없어요. 그냥 소스에서 하드 코딩하면 돼요. 근데 그걸 쓸데없이 OSD에서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OSD가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으니까 어노니머스에 대한 권한 체크가 실패하고 결국은 LBA가 헬스 체크가 실패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노니머스에 대해서 인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증 안 하도록 소스를 수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메타풀에 대해서 하드디스크에다가 보관하지 않고 SSD로 옮겼어요. 옮기는 과정은 그냥 그 크러쉬 룰만 바꾸면 돼요. HDD 기반에서 SSD 기반으로 바꿔라 라고 크러쉬 룰만 하면 되고요. 메타풀은 굉장히 작아요. 몇 개 안 돼요. 사실 유저들 해봐야 뭐 몇천 명, 몇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유저는 엔드 유저가 아니고 개발 쪽에 쓰는 유저들이겠죠. 그 개발자의 버킷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유저들, 그 유저들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레딧에서 권장하는 튜닝이 있어요. 레딧 여기 URL 보시면요, 이렇게 게이트웨이가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를 보관해요. 특히 뭐 버킷단 많은 오브젝트를 보관하고 있을 때 수백만 개, 수천만 개를 보관할 때 권장되는 설정들이고요. 이 설정을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아까 커밋 수이사이드 OP 트레드가 수이사이드 자살하는 데 있어서 150초 동안 자기가 다른 OSD에 대해서 헬스 체크가 안 되는 그 150초 뒤에 스스로 자살을 해버려요.
다른 OSD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기가 자살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리스타트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문제겠거니 해 가지고. 왜냐하면은 다른 OS들이 자기에 대한 헬스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OS들을 헬스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면 예 스스로 리스타트를 합니다. 그거를 150 초에서 200 초. 디스크 유틸라이제이션이 아주 높으면 그 트레드가 할당을 못 받아요. 할당을 못 받아 가지고요. 예. 리스타트를 해 버리게 돼요. 그래서 고거를 시간을 아주 많이 늘려 줬고요. 네. 백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백필에 관련된 설정도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블루 스토어가 아니라 파일 스토어라서 파일 스토어에 대해서도 OP 스레드에 대한 커밋 수이사이드를 180 초에서 2000 초로 늘려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커밋 수이사이드가 안 일어났어요. 예. 2000 초까지 응답을 안 주는 거는 굉장히 길죠. 뭐 30분 이상 걸리죠. 그동안 응답을 안 줬고 디스크 유틸라이제이션 100%가 뭐 99% 100%를 치더라도 그 정도는 응답을 줘요. 그래서 자살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적용했던 것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백필링 속도를 줄여 줬습니다. 속도를 굳이 그렇게 많이 안 하고요. 높게 가지 않고요. 그 이유는 점점 SSD 비율이 올라가요. 처음에는 HDD가 100%가 SSD가 0%였다가 점점 이제 올라가겠죠. 점점 올라가게 되고요. SSD 비율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SSD에서 프라이머리 어피니티를 올리고요.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어피니티를 내리게 되면 하드디스크는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세컨더리나 터널 세 번째, 두 번째나 세 번째 그 리플리케이션으로 쓰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리드가 하드디스크에서 일어나지 않고요. SSD만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그 새로운 리플리카 만들 때 리플리케이션 그 업로드가 될 때 얘는 세컨더리나 세 번째로 갈 확률이 올라가져요. 그렇게 되면은 부하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SSD에 좀 더 많은 트래픽을 주고 하드디스크에 좀 더 트래픽을 줄이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플래핑 OSD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래핑 OSD는 디스크 유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전히 발생할 수 있어서 노다운 플래그는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노다운 플래그가 아까 유지됐을 때 문제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다운 플래그를 꺼주는 스크립트를 저희가 간단하게 개발해서 SSD가 하드디스크가 유틸이 올라가서 어떤 플래핑 OSD가 발생하려고 할 때 노다운 플래그를 자동으로 꺼줘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스크가 또 다운이 돼 버리면 노다운 플래그가 꺼져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서비스 아웃이 안 되기 때문에 노다운 플래그를 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진짜로 장애 난 거를 감지를 해서 노다운 플래그 끄는 스크립트까지 같이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제 유럽의 입자 가속기죠. 그쪽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셉 클러스터 그 리웨이트 속도를 백필링 속도를 천천히 하게 해주는 스크립트가 공개되어 있어요. 파이썬 스크립트인데요. 리웨이트 숫자를 0.01 단위로 올리거나 내려서 백필링 속도를 조절을 해줍니다. 조절해주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서요. 사용하기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백필링을 하지 않고 천천히 백필링을 하면서 웨이트 숫자를 점점 올려주는 방식으로 가게 되고요. 아까 초기에 저희가 3대씩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3대씩 안 넣어도 돼요. 한꺼번에 넣어도 됩니다. 이걸 쓰게 되면. 그리고 어노니머스 유저에 대한 권한 체크가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소스 코드를 운영하고 개발하고 있어서 패치를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패치를 했는데 업스트림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업스트림에 얼마 전에 새로 나왔고요. 요거를 적용하게 되면은 어노니머스 유저에 대해서 권한 체크를 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초기에 한 3달 정도 예상됐습니다. 실제로는 한 10달 가까이 걸렸고요. 기존에는 하드디스크 12대 꼽혀 있는 장비 12대를 썼었는데 최종적으로는 24개짜리 SSD 24개짜리 30대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로 사이즈가 1페타에서 2.5페타로 늘어났고요. OSD 개수는 144개에서 SSD 720개로 늘어났습니다.
10개월 동안 약 그 10억 개의 파일이 더 늘어나서요. 서비스가 더 되고 있는 중간이었기 때문에 어 5억 개에서 60억 개로 늘어났고요. 60억 개니까 3 레플리카니까 약 180억 개의 파일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 정도 지금 더 늘어나는 상태고요. 플레이스먼트 그룹도 8,100 개에서 16,000개 이상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트래픽은 기존에 어 6천만 건 정도 서비스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1억 4천만 건 정도 돼요. 그리고 CDN에서 실제로 사용자들은 그 직접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CDN을 통해서 서비스 받는데요. CDN은 약 20억 건에서 지금은 한 35억 건 정도 하루에 저희 게이트웨이가 만약에 35억 건 정도 다 서비스를 하게 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CDN을 두고 있고요. CDN에서 한 35억 건 정도 API가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걸 바꾸려고 했던 SSD로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했던 이유가 메인터넌스라든가 또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디스크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설정을 바꾸거나 이럴 때 기존에는 리밸런스에 약 8시간이 걸렸는데 한 2시간이면 끝나더라고요, 요즘은. 이거 디스크가 고장이 나서 새 디스크로 바꿀 때 예전에는 한 4.5일 정도 걸리던 게 지금은 8시간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고요. 어, 어떤 설정 변경이라든가 패치를 해서 OST를 다시 시작할 때 기존에 한 10분에서 20분 가까이 걸렸는데 지금은 2분 정도면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SD로 변경해서 지금은 이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장애도 겪었고, 여러 가지 이제 설정도 변경하고 뭐 했지만 앞으로 또 디스크를 늘린다든가 마이그레이션 한다든가 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좋겠구나 해서 저희가 어, 프로세스를 만들었고요. 이 과정은 기존에 OSD가 운영되고 있는 크러쉬 루트가 있어요. 거기에 직접 집어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크러쉬 루트를 만들고요. 거기에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셉 앤서블이라고 하는 이제 배포 툴을 쓰고 있는데 셉 앤서블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뭐 셉 디플로이라든가 이런 걸 쓰더라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디스크는 새로운 크러쉬 루트에다 집어넣고 그 웨이트를 0으로 바꿔요. 리웨이트를 해서 모든 OSD의 웨이트 값을 0으로 바꾸면 바꾼 다음에 서비스 되고 있는 크러쉬 루트에다가 옮깁니다. 옮기게 되면 그 웨이트 값이 0이기 때문에요. 새로운 OSD에는 그 트래픽이 안 가고요. 리밸런싱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필링도 안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때 선에서 배포한 이 웨이트를 조정함으로써 그 백필링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그 툴을 스크립트를 돌리게 되면 0.01 단위로 아주 천천히 올리는 거죠. 목표로 하는 웨이트 값까지 천천히 올리게 되면은 서비스의 영향도 최소화가 되고 네, 최소화가 되고 한꺼번에 뭐 대량으로 뭐 백필링이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지만 천천히 되겠죠. 천천히 되지만 3 리플리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장애가 나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캐패시티를 늘린다든가 마이그레이션 한다든가 하는 과정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교훈을 얻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이라든가 또는 다른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메일로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저희가 공유를 많이 못 해드리긴 하였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공유를 해드렸고요. 셉을 좀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해서 매우 기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